삼프로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입니다. 신년 특집으로 인사드리고 있죠. 2026 프로들의 선택. 이제 마지막 프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국내 ETF 시장에서 두말할 것 없이 양강 중 하나이자 트렌드 반영한 다양한 혁신 ETF로 많은 또 시장에 관심을 받는 그런 곳이죠.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026년이네요. 그러게요. 저는 2025년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왜요? 시장 좋았는데. 양강을 다 경험을 했거든요. 예. 제가 삼성자산에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으로 이직한 해가 2025년이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좀 약간 다른 문화들 그리고 다른 운용 철학들 그리고 다른 소통 방식들 이런 것들을 몸으로 체득하다 보니까 적응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고요. 그건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양강의 모든 점을 다 그러네요. 말씀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꺼이 오늘 섭외에 응했습니다.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그래서 이 특집의 또 마지막 순서로 네. 본부장님을 모신 이유도 저희도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ETF 시장이 좋았다. 뜨거웠다 2025년에 네. 이런 얘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았으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그렇죠. 현상이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숫자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네. 드릴게요. 제가 2021년에 S자산운용에 조인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올해 ETF AUM 100조 갈까? 전체 한 회사 말고. 그러니까 AUM이 순자산 네, 순자산 총액이 어. 100조 갈까? 전체 운용사들이 ETF 운용사들이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전체가 100조 예, 갈까? 전체가 100조 갈까 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깜짝 놀라시겠지만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 한 회사만 거의 90조가 넘고 있거든요. 한 회사만 네. 90조가 넘고 있으니까 양적인 측면에서 ETF는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저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어떤 ETF가 좋아? 하나만 찍어줘. 또는 하나만 골라줘.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연금 계좌에서 어떻게 하면 ETF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그 포트폴리오 속에서 내가 안정적인 연금 자산을 굴려갈 수 있어라는 고차원적인 질문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태까지는 하나의 칩, 저희는 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마치 맥도날드로 따진다면 버거 뭐 맛있어요? 그치. 요 정도에서 어떤 버거? 끝났다면 네. 이제는 버거는 뭐가 좋고요.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는 감자칩이 좋아요. 치킨 너겟이 좋아요. 그리고 음료는 콜라가 좋아요. 아니면은 제로 콜라가 좋아요. 아니면 밀크쉐이크가 좋아요. 그러면 이 세트를 구성해서 저의 풍만한 점심 식사를 저녁 식사를 만끽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 정도 단계까지 ETF 시장이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분들도 공부도 진짜 맞습니다. 많이 하시는 거고, 진짜 그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삼프로TV와 같은 훌륭한 채널들에서 다양한 투자 팁을 알려주니까 ETF를 이용해서 나의 투자 철학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옛날에는 ETF 그러면 이거는 무슨 지수 추종해요? 어떤 종목 담겨져 있어요? 요 정도에서 끝났다면 이 ETF 좋아요라고 얘기한다면 연금에 좋아요, ISA 좋아요, IRP에 좋아요, 연금저축에 좋아요, 그리고 20대한테 좋아요, 30대한테 좋아요, 40대한테 좋아요,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한테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변동성, 즉 시장이 흔들렸을 때 얼마나 내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 본부장님도 좀 일조를 하신 거예요. 일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막 네. 알려드리고 예. 정보를 드리고. 네, 그쵸? 그러면서 이런 운용사들도 부분들. 굉장히 다양한 경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경쟁은 2025년에 있었던 건데 수수료 경쟁. 수수료를 좀 낮추는. 맞습니다. 네. 수수료를 낮춰서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대표 지수 ETF는 거의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낮은 보수를 총보수를 받고 있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운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지만 왜냐하면 수수료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ETF의 철학 자체가 장기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십시오. 복리 효과를 누릴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보수거든요. 즉 존 보글 형님께서도 보수를 낮춰서 장기 투자할 수 있게끔 인덱스 펀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ETF 운용사들도 보수를 낮추고 그리고 고객들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ETF를 내면서 결국은 ETF를 하나의 칩이 아닌 내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안정성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인컴을 보강할 수 있는지 이런 쪽까지 진화했다라는 것이 제가 300조 시대를 바라보는 ETF 업계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대목이에요. 2021년에 이제 전체 ETF 시장 100조 될까? 음. 말까? 뭐 이런 부분에서 2025년에 한 회사만 네. 90조. 네, 90조 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내년 와. 되면 저희 회사만 100조를 넘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이 한 회사가 잘했다 또는 뭐 ETF 업계 혼자만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한국의 투자 문화가 성숙했다라는 증거로 저는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이제 그렇게 더 성장하고 뜨거우려면 시장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오늘 그 그렇죠. 얘기 좀 해보겠고 네. 본부장님 또 이제 2025년 하반기부터는 주식보다 쉬운 ETF라는 글 신문에 또 예, 연재하신다고요? 신문에도 연재했고 어. 그리고 제가 파생 애널리스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5년에 파생 상품 관련된 책도 하나 냈어요. 물론 잘 안 팔렸어요. 역시 파생이란 단어가 붙으니까 판매와는 거의 정반대 역비례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은 투자 문화가 다양해졌고 그리고 투자 문화가 다양해진 만큼 다양한 투자 수단에 대한 니즈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2025년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생각이 든 게 와 이랬던 적이 있었던가 싶었던 그러니까.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금 가격, 은 가격, 가격. 구리 가격. 이런 것들도 저도 처음 보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쌓여서 2026년에는 또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할지 그것도 저는 굉장히 궁금해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여기까지로 이제 얼마나 ETF 시장이 뜨거웠나 컸나 네.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이제 시장의 뜨거움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 들어가 보면 2025년에 와 한때 네. 오늘 코스피가 2,400, 2,300? 2200도 예, 갔었고 2200? 아니 전쟁 중인 나라보다 네. 수익률이 안 좋고 상승률이 안 좋아 꼴찌야 네. 이런 얘기 저 이제 제 입으로도 네. 서로 이제 얘기 나누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1등했네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떨어졌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금리 정책과 연동됐던 경우가 많았었어요. 결국은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기저 효과를 따진다면 금리의 경로 인하는 할 거야. 인하는 할 건데 인하의 속도가 빠를 거야, 늦을 거야, 인하를 좀 더 늦게 할 거야, 빨리 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가 너무나 심했어요. 여태까지 제가 한 5년 바라보면서 2021년에도 미국은 금리 인하 할 거야. 2022년에도 미국은 금리 인하 할 거야. 2023년에도 미국은 금리 인하 할 거니까 미국제 30년 ETF를 사야 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했었는데 2025년이야말로 언제 할지, 얼마나 할지, 어느 시기에 할지 또 안 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왜냐하면 물가가 또 발목을 잡았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2025년의 변동성 확산 특히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2200까지 갔던 게 4000 넘게까지 가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AI 산업이었어요.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말씀드리는 게 AI 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방송도 하시고 하시지만 저도 25년 차 금융인이거든요. AI 산업을 본 적도 맛본 적도 써본 적도 없던 우리 세대가 2025년이야말로 본격적으로 AI 산업의 맛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그 누구도 전문가가 없다. 그 누구도 전문가가 없다. AI 전문가가 없다? 맛만 봤을 뿐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는 드디어 전문가들이 등장을 해서 AI의 수익성 돈 버는 AI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은 변수 중에 하나가 AI가 변수로 작용했고 그리고 2026년에는 AI가 상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25년에는 AI가 변수였기 때문에 뭐 최근에 가깝게는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취소 그 재정적인 취소 이런 것들 때문에 오라클 주가 많이 빠졌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했었기 때문에 2025년 AI는 뭐 주가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변수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6년에는 변수가 상수가 돼서 이제는 수익성, 현금 창출 능력 이런 걸 바라보는 시기가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트럼프 때문이었어요. 아유, 예, 그렇죠. 정책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저 그 생각나요. 네. 그때 바로 시작됐을 때 네. 대부분의 의견들이 오래 안 갈 거다라는 의견이 사실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러시아의 군사력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비교해 본다면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못했죠. 그러면서 또 우리 역설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방산주들이 뜨게 된 배경이 된 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찌 본다면 2025년에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저는 2025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뿌듯한 게 드디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는 원조가 되는 해가 아니었나. 요것도 어찌 보면은 일종의 변수로서 변동성을 확장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을 했어요. 역시 한국장은 안 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라고 국장을 비하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제 복귀는 예, 이제 진흥순. 국장 복귀는 진흥순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게 오히려 기존의 고정관념, 한국장은 안 돼, 한국장은 역시 박스권이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혼동을 줬을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한국장이 달라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사라졌지? 왜 프리미엄으로 바뀌었지? 이런 것들이 압축적으로 혼재하면서 2025년은 우상향하긴 했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깔끔하진 않았었습니다. 예, 굉장히 울퉁불퉁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했고 변곡점도 상당히 많았고 그렇죠. 중요한 이슈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또 네. 아시지 않습니까? 영웅은 난세에 등장한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와이프도 증권사에서 아직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는 이제 직원들이 컴플라이언스 상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주식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산운용사는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직원들이 주식 매매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 중에서 2025년에 큰 수익을 보신 분들이 꽤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전해 들었거든요. 역시 시장이 울퉁불퉁하고 우상향으로 가니까 수익성, 즉 돈을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 증권사에서는 약간의 반성문 형태의 맞습니다. 리포트를 내기도 하고 그렇죠. 이 4천 예상을 못했다. 네. 뭐 이런 이제 주제로 리포트를 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만큼 사실은 시장에서 예상 못한 일 아니에요? 4천을 본다, 4,200을 간다. 그렇죠. 네. 저도 세미나를 나가서 늘 말씀드리는 게 진실하게 말씀을 드려요. 저 죄송하지만 AI 산업 저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이만큼 올라갈 줄 알았지만 이만큼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25년 근무하면서 이런 시장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거든요. 이게 아마 시장 참여자들의 그 증권사의 보고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느꼈던, 어떻게 본다면 좀 이상적인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6년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결론이 이제 서서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2026년은 좀 네, 어렵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네. 시장이 안 좋을 거다가 아니라 수익을 내기에 좀 까다로울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수익을 내기에 좀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참고로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는 내년이 말의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영어로 하면 호스, HORSE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2026년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봤어요. 그래서 H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첫 글자니까 굉장히 상징성이 크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강력하게 얘기한 게 2026년이야말로 AI 산업이 변수에서 상수로 고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해다라고 생각을 해서, 눈에 보이는 AI 산업 그러면은 가장 가깝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H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정했어요. 역시 AI가 현실로 들어와서 가장 우리 눈에 띄는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AI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 그리고 AI 산업이 드디어 피지컬 AI까지 간다라는 관점에서 2026년 휴머노이드 로봇을 첫 글자로 꼽아봤고요. H 휴머노이드. 네. O는요? O는 그래도 한국 시장의 상승세, 그리고 S&P 500의 상승세, 그리고 나스닥 100의 상승세는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 금, 은, 동도 그렇고 내년에
좀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아니면 추세가 훼손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에비던스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역시 중앙 정부들은 금을 매집하고 있고요.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오버슈팅 하긴 했지만 결국은 은이 자산, 투자 자산으로서의 개념과 산업재로서의 개념이 결합되어 있는 커머더티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히 산업적인 수요 또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수요가 꺾일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미국장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꺾이면 꺾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온고잉 가는 것이 계속 갈 거다. 즉 추세를 따라가라라는 말을 두 번째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말 후반부의 흐름이 좀 그렇습니다. 이어질 이 것이다. 후반부라고 정의 내리긴 좀 그렇지만 2025년의 흐름이 전반적인 2026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거는 한국에 있었던 조방원한테도 던지는 시그널이 굉장히 크거든요. 조방원 내년에 꺾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노 아닙니다 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여전히 LNG선 모멘텀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조선은 방산까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방산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평화의 시대 이제는 무장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거봐 무장 더 해야 돼 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딜레이는 조금씩 있겠지만은 에너지가 모자르지 않습니까? 모자른 에너지를 원자력을 통해서 보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온고잉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R은요? R은 역시 리레이팅입니다. 한국이 4,200 왔으니까 끝났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천만의 말씀 이제는 한국 시장은 한 단계 더 간다.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드리고 있어서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한국이 좋아 미국이 좋아 2026년이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한국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요거는 최근에 정책적인 방향과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무관하게도 개인적인 네. 의견으로도 왜냐하면 한국은 숫자가 보이거든요. 네. 이 숫자라는 것이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 출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숫자라는 게 실적 그리고 P, Q 이게 다 보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저희는 리레이팅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데다가 결국은 내년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전력기기 업체들까지 미국에 공장을 증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Q도 늘어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P가 떨어질 거냐? AI 산업 관련된 반도체, 특히 반도체에서 P가 떨어지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가격은 오른다. 오히려 쇼티지인데 영업이익률이 하이닉스 60% 이상 나고 있는데 60% 이상 영업이익률 나는 상황에서 P를 떨어뜨린다? 가격을 떨어뜨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레이팅 내년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HOR까지 했죠. 네, S는 슈퍼 S라나요? 사이클이에요. S. 네, 슈퍼 사이클인데 이 슈퍼 사이클을 과거에는 AI 반도체한테 슈퍼 사이클을 들이댔지만 슈퍼 사이클을 들이댈 만한 섹터 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있어요? 전력기기. 네, 전력기기도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워낙 미국은 전력 산업이 노후화된 데다가 전력망이 노후화된 데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전력망 갖추지 않고 데이터 센터 짓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력도 슈퍼사이클, AI 반도체도 슈퍼사이클, 그리고 아직은 초창기라고 할 수 있지만 뭐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피지컬 AI도 결국은 슈퍼사이클로 가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산업들을 꼼꼼하게 뜯어보자라는 생각에서 슈퍼사이클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E는 에너지를 할까? 네, 에너지도 말이 되는데. 고민을 네.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에너지 그러면 보통 원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원유 가격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지 인컴. 이지 인컴? 네. 어떤 의미일까요? 최근에 저희가 ETF로 세미나를 나가게 되면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연금 자산에서 어떻게 월배당 200만 원 만들까요? 저 1억 있는데 100만 원, 월 100만 원 그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들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좀 안정적인. 그렇죠. 네. 한국도 고령화, 미국도 고령화, 그리고 중국도 고령화, 일본도 고령화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인컴을 통한 안정적인 현실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 수용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역시 고령화에 따른 인컴. 근데 인컴인데
어렵게 인컴을 얻기보다는 쉽게 인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월 100만 원, 월 200만 원, 월 300만 원처럼 좀 쉽게 인컴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자들, 투자 수요자들이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에서 마지막은 이지 인컴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뭐 해주실 말씀을 홀스라는 걸 통해서 사실 네. 거의 이제 초반에 요약을 해주신 거라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H부터 들어가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해주셨고 AI 이게 그러니까 AI의 거의 끝판왕이죠. 최종 끝판왕 예, 예,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요 얘기는 AI도 끝나지 않고 로봇까지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가는 거고 근데 조방원까지도 꺾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이 부분 좀 봐요. 그러면은 AI 버블론 이런 네. 건 지속적으로 나올 거지만 네. 끝나지 않는다. 아유, 계속 간다. 저는 뭐 2026년은 버블로는 없어요. 네, 버블이 터지는 것은 2026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블이 터지지 않는 거지 버블론은 나올 수 로는 있잖아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제2의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사태들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날 거고요. 네. 그래서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2025년에 AI 산업 그래도 약간의 휩소는 있었지만 2025년은 AI 산업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어요. 예, 엔비디아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마다 마이크론 실적 나올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들을 또 한 번 뛰어넘는 걸 그리고 보여주죠.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들까지 하세요. 한국은 이제 마이크론과 똑같은 나라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를 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주가랑 거의 비슷한 게 한국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마이크론은 2028년에 HBM 1000억 달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AI 산업은 어찌 보면은 몇몇 종목들이 좀 약간 말썽을 일으키긴 했지만 깨끗한 우상향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저는 2026년은 울퉁불퉁한 우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울퉁불퉁. 네. 예, 최근에 그런 그 밈도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네. 노래로 울퉁불퉁, 뭐 평평한 이런 거 많이 돌고 있어서 제가 일부러 좀 채택을 해봤고요. 울퉁불퉁한 우상향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결국은 AI 산업에 있어서 2026년은 너 현금 얼마나 창출했어? 얼마나 캐펙스를 더 투자했어? 돈 얼마나 벌고 캐펙스를 투자는 얼마나 하고. 투자했는데 여기서 투자한 만큼 얼마만큼 돈을 벌어 들였어라고 네. 반문하는 그런 시기가 올 거고요. 그렇게 반문했을 때 그래 걱정하지 마. 나 돈 잘 벌고 있어. 엔비디아, 마이크론 돈 잘 벌고 있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상향하겠지만 글쎄 내가 돈을 좀 잘 못 벌었어. 미안 이래버리면 또 주가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다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금리 경로예요. 결국은 이런 대규모 캐펙스가 유도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금리가 만에 하나 튀어버린다면 위로 시장 뭐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해버리고 금리 인상으로 한다면 만에 하나 그러면 과거의 IT 버블도 마찬가지였거든요. IT 버블도 결국은 금리 인상과 함께 끝났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금리 경로가 대규모 AI 캐펙스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2026년 AI 산업은 전환점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전환점. 예, 여기서 전이라는 것은 이 AI 산업이 잘 되고 있냐 못 되고 있냐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전력이거든요. 지금은 전력이 모자른 거예요. 데이터 센터도 전력 그리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공장의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AI 전력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 AI 전력 쪽에서 약간의 잡음이 생긴다. 이래버리면 AI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환점 중에 저는 전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찝찝했던 게 딱 하나가 있어요. 2025년에. 네. 네. 환율. 그렇죠. 네, 환율이 굉장히 찝찝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AI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전력기기, AI 전력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환율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환점의 점은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금리 인하 하겠어? 이런 것들이 점도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 결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도표가 어디에 찍혀 있는지 그리고 찍혀 있는 점도표가 어떻게 틸팅하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특히 AI 산업한테는. 그래서 저는 전환점, 전력기기, 환율, 점도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AI 버블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아니면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 2026년 이제 시장 분석하시면서 요걸 이제 쉽게 더 전해 주시려고 예. 조어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 네네네. 아유 이거 되게 중요한 그렇죠. 겁니다. 결국은 ETF도 최근에 마케팅 기법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가지고요. 메시지를 던져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기억에 또 남으셔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태조 이방원 아니면 뭐 조방원 그리고 또 최근에 에로배우라고 또 뜨고 있더라고요. 에로 배우, 예, 에로 예, 라이센스 아웃인가요? 예, 에어로스페이스. 아 에어로스페이스. 예, 로는 뭐였죠? 로봇인가요? 예, 로봇이고 배는 배터리 음. 그리고 우는 우주산업. 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뭐 신문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뜻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아니면 투자적인 그런 지식들이 녹아져 있으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좀 기억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아, 일부 뭐 시청자분들은 말 좀 그만 만들어내라 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각인시켜 네. 드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건져가시면 돼요. 예, 에로배우 하나만 건져가셔도. 에로 배우.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벌써 뭐 홀스도 말씀해 주셨고 전환점도 말씀해 주셨고. 네,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저의 시선 아니면 그 저희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뷰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AI 산업은 2025년이 우상향이었다면 2026년은 울퉁불퉁 우상향일 거다. 뭐 그런 말씀들도 조금 한 번 더 드려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상향이면 울퉁불퉁이 할 때마다 이제 내려가는 퉁 하는 지점에서는 좀 사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AI 반도체 사놓고 바이 앤 홀드, AI 소프트웨어 사놓고 바이 앤 홀드, 그대로 AI 있으면. 데이터 센터 사놓고 바이 앤 홀드 이 전략이 그래도 유효했다면 내년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면 말씀을 어떡해요? 드리는 거죠. 결국은 AI를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피지컬 AI까지 분류를 해놓고 이 중에서 좀 주가 조정이 크게 난다든지 이래 버리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반대로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매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2026년은 네. 약간 이제 초반에 시작하실 때 조금 수익 내기에 네. 2025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시장은 좋을 거지만 네. 녹록지 않을 수도 있죠. 좀 까다로울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게 약간은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미일까요? 저희는 말은 말인데 네. 갈아타는 말. 갈아타는 말. 네, 말을 좀 갈아타라. 어. 과거에 아마 징기스칸이 유럽 대륙을 정복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병사 하나가 말 3필을 타고 다녔대요. 그래서 한 필은 타고 두 필은 끌고 가면서 타고 다니는 말이 지치면 또 갈아타고 또 말이 지치면 갈아타고 이러면서 빠르게 유럽을 정복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내년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한 가지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말을 타고 가다가 어느 정도까지 목표점 아니면 지향점까지 도달을 하면은 한 번 정도는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 갈아타기도 2026년에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이제 AI가 좋을 것이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울퉁불퉁하면서도 결국엔 우상향할 것이다. 근데 지금 2025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네. 반도체가 안 좋을 거야라는 의견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걱정하는 거죠. 어떤? 그럴수록 사람들은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엔비디아한테도 이제 좀 있으면 엔비디아가 뭐 GTC 같은 거 할 텐데 혁신을 못 보여줬네. 애플도 새로운 아이폰 나올 때마다 혁신이 없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좀 더 엄격해질 거라는 거죠. 눈높이가 높아진다. 그렇죠. 실제로 2025년에 한국 주식을 가만히 뜯어보면 화장품이 그랬거든요. 한국 화장품 굉장히 잘해요. 수출도 많이 하고 물론 중국에 옛날에는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 집중되면서 중국향 한국 화장품의 이제 그 경쟁력 특히 중국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빠졌던 그런 경험들을 했었다면 2025년 화장품은 유럽으로도 수출하고 미국으로도 수출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변화된 고객들을 갖고 있고 내수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데다가 또 K컬처가 붐을 타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주가는요 달랐어요. 실적이 조금만 미스해도 사람들은 엄격한 잣대로 너 뭔가 좀 꺾였다? 너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반응을 했었거든요. 2026년 AI 반도체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2027년, 2028년에 대한 가이던스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올라간 눈높이를 언제까지 충족시켜 줄 수 있냐? 그게 2026년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울퉁불퉁한 그 부분을 보일 때 그렇죠. 그러면 AI가 이제 그만이다. 버블이 터진다. 이런 의견은 절대 아니시니까 그렇죠. 하나 두고 아까 세필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들도 그렇죠. 가면서 네. 조금 분산해서 그렇죠. 좀 빠르게 네, 빠르게 좀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수익률 측면에서 결국은 한국 시장이 거의 70%, 80%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연간으로 봤을 땐 내년에도 그 정도 오를 거다. 글쎄요, 저는 그거보다는 많이 오르긴 쉽지 않다. 올해 2025년만큼 오르기는 쉽지가 않은 국면이니까 그럴수록 좀 더 빠르게 매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빠르게라는 말이 맨날 데이 트레이딩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ETF 쪽에서 왔으니까 네. 한 분기 정도는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분기 한 1분기 지났을 때 한번 시장 상황 보고 이익 난 건 좀 정리한 건 정리하고 좀 손실이 좀 크게 난 것은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고 이런 분기마다 리밸런싱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업이 돈을 잘 번다는 거는 네, 정말 뭐 주가가 오르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거고 굉장히 좋은 요인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뭐 실적 100조 얘기도 이제 나오니까 네.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 물론 좋은데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좋다 하다 보니까 반도체 꺾이면 시장 완전히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네. 한편으로 있긴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뭐 시가총액 측면에서는 맞는 말씀이시긴 어. 한데요. AI 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쏠려 있지 않다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쏠림이 아니다. 쏠림이 아니다. 오히려 AI 반도체가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워낙 이익률이 높았으니까. 그렇다면 돈을 벌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중화돼서 뭐 중국에서 양산을 해서 만약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대차 공장에 투입됐다. 그러면 그게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AI 산업에 대해서 버블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정 섹터에 집중되지 않았고 밸류 체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무너진다고 해서 그 전체가 무너지진 않을 거다. 그치만 전력은 약간 괴가 다르다. 전력은 왜냐하면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생산을 못할 거고 생산을 못 해버리면 또는 구리 가격이 너무나 폭등해가지고 더 이상 전선을 못 만들 정도가 될 정도로 구리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이래버리면 AI 산업이 흔들흔들 거릴 수 있겠지만 저는 나머지 것들은 AI 반도체나 AI 소프트웨어나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은 잘 분산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의 수익 모델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뭐 한쪽이 무너졌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붕괴가 되는 현상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홀스의 R이 리레이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5년에 사실 시장 오르는데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또 역할을 했었는데 2026년도 우리도 우리만의 뭐 이슈, 정책적인 측면이 있고 미국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선거 있고 네. 미국 중간선거 있고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둬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제가 어느 정도 끝났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갈 거다. 그러면 디스카운트 할인해서 프리미엄 좀 좀 더 더 주고 사는 그런 시대가 오려면 딱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요? 실행력. 실행력. 예. 즉 기업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움직여라. 예. 여태까지는 너 주주 가치 높이지 않으면 안 될 걸. 이게 2025년. 알았어. 주주 가치 올려 놓을게. 앞으로 노력할게. 이게 2025년. 그러니까 의지는 굉장히 충분히 그렇죠. 그런 보여준. 의지들이 반영되면서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2026년에는 야 의지 말고 진짜 하고 있어? 너 주주가치 올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하고 있어? 배당 얼마만큼 올렸어? 작년엔 배당금 얼마였는데 배당 성향 얼마였는데 올해는 배당 성향 얼마로 올릴 거야? 그리고 주주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할래?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해가 2026년이 될 거예요. 여태까지는 말로 아빠 저 내년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게요 라고 했다면 진짜 올해부터는 정말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는지 그리고 국영수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도 달라져야 되고요. 정책도 꾸준히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정책 중심으로 이어졌다면 이제는 기업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해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가는 원년이 될 거예요. 그래서 2026년은 한국은 실행력 그리고 얼마나 메시지보다 행동으로 따라오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금리, 미국의 정책이 금리, 환율, 뭐 그리고 뭐 이익 추정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아마 26년 1월 중에 아마 연준 의장을 지명하지 않을까. 곧 한다 예,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네. 뭐 케빈 해쉿, 뭐 케빈 워시, 뭐 크리스토퍼 밀러 이런 분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 이분들은 어찌 됐건 트럼프가 임명을 할 테니까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할 거거든요. 그렇게 이분들이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했을 때 나머지 연준 위원들이 따라갈 건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큰 딜레마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이 돼서 금리 인하를 얘기했을 때 다른 연준 위원이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점도표를 이상한 데 찍는다든지 이래 버리면 이상하다. 금리 인하 생각보다 빠르게 안 일어나겠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AI 산업 전반에 거대한 파도의 역할을 트리거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6년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치가 상시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게다가 중간 선거가 이제 그렇죠. 11월이고. 그런데다가 오늘 아침에도 ETF 운용하는 친구들 매니저들이랑 이제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얼마지? 이런 것들 걱정하더라고요. 좀 낮아지는. 그렇죠. 네. 트럼프 지지율이 낮아지면 과연 이 트럼프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 일단 물가는 낮춰야 될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고용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입장이거든요. 어찌됐건 AI 산업이 고용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애널리스트를 보조해주는 친구들을 RA라고 부르거든요. 네. 리서치 어시스턴트. 이러면 RA 없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AI 산업의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는 미국의 고용도 AI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썩 나이스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미국의 정책은 뭐 상시 변수다. 상시 이벤트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제로 보여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결국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관세 인상에 따라서 기업들이 그 가격 인상분을 어떻게 전가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격에 전가해 버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고 가격에 전가를 안 해버리면 기업의 어닝이 떨어질 거니까 이런 것들이 2026년에는 본격화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사실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 뭐 두 케빈과 월러 중에서 누가 진짜로 연준 의장이 되는가? 그러면 그렇죠. 셋 다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것 같긴 한데 뭔가 이제 그 강도는 좀 다를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뭐 연준의 독립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독립성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준이 언제부터 백악관 눈치를 봤냐 뭐 이런 거부터 굉장히 끊이지 않는 노이즈들, 그리고 또 거기에 반발하는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계속 상시적으로 이벤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온고잉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그냥 가던 게 갈 거고 네. 성향이 2025년에 일어났던 일이 2026년에도 비슷한 흐름일 것이다라는 게 이런 것도 좀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온고잉 좀 더 얘기해 볼까요? 결국은 네.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실행력, 한국 기업의 실행력, 저는 한국 기업들은 따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 안 해. 나는 배당금 안 높일 거야. 근데 배당금을 높이게 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거기에 해당되는 적격기업이 될 거고요. 적격기업이 되면은 사람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노리고 그 종목을 살 거거든요. 그 기업을 살 거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 감사한 상황들이니까 저는 기업들이 굳이 배당 정책이라든지 주주가치 정책을 안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행력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하셨는데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따라갈 긍정적으로 할 거예요. 것이다. 따라갈 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온고잉이라는 철학을 말씀드리는 게 따라갈 거다. 그리고 금리 인하, 어찌됐건 AI 산업이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 노후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간 선거에서 굳이 반주가적인 행태를 보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변수들이 일종의 울퉁불퉁은 만들어내겠지만 방향성의 훼손을 만들진 않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온고잉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까 온고잉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조방원 꺾이지 않는다도 요 온고잉이 들어간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쵸.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2025년은 조방원 가다가 반도체 또 가다가 뭐 요런 이제 흐름이었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가 이제 독주하면서 달리면서 조방원 약간 좀 꺾이는 그런 네. 느낌이 있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런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제가 빠른 말을 많이 드리는 이유 중에 어. 하나가 거기에서 힌트를 좀 얻은 거예요. 어. 결국은 한국 시장도 조방원이 치고 갈 때는 반도체가 못 가버리고 또 반도체가 치고 갈 때는 조방원이 못 가버리고 좀 수급적인 그런 제한적인 상황들이 연출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도 2026년에는 어찌 됐건 RIA 계좌, 예, 결국은 그런 분들이 또 한국에 들어오실 거고, 그리고 이건 채권 얘기긴 하겠지만 WGBI 인덱스라고 해서 월드 거버넌스 본드 인덱스라고 해서 세계 국채지수. 세계 국채지수에서 한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일본계 자금이 좀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어찌 됐건 그렇다면 뭐 엔화를 팔아서 뭐 한국 국채를 산다든지 뭐 그런 움직임들도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넉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IMA라든지 IMA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IMA 계좌의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일종의 모험 자본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BDC라든지 이런 좀 약간 모험 자본에 벤처성 자본에 투자하는 그런 성격의 기금들이 2026년에는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유동성을 만들어 줄 거고요. 유동성을 만들어 준다면 어느 한쪽에 쏠림 즉 어디에 쏠렸기 때문에 어디가 빵꾸 나고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을 감히 예상해 보건데 이런 모험 자본 성격의 시장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만약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집중적으로 시세를 내게 되면 코스닥은 당연히 수급적으로 빵꾸가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다양한 모험 자본 관련된 그리고 국민 성장 펀드라든지 모험 자본 관련된 자산들이 어느 정도 2026년에는 시장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거다. 그래서 누가 간다고 누가 뭐 약세를 보이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완화되는. 완화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5년에 물론 네. 코스피도 오르고 코스닥도 올랐어요. 근데 코스피가 이제 75.6% 이렇게 오르면서 1등 네. 진짜 기염을 토하다 보니까 코스닥도 올랐지만 네. 상대적으로는 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2026년에 조금 더 강하게 네. 이제 시장에 송이 먹힐까 뭐 네. 이런 부분도 약간은 시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이거는 또 제가 개인적인 분석인데요. 네. 이제 어찌됐건 내년이 이재명 정부 2년 차거든요. 보통 과거의 정부들의 정책을 본다면 일단 집권했던 시기에는 큰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2년 차 정도 되면 세부적인 계획들을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에 좋다라는 근거를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를 자금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다면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또 집권 2년 차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내년에는 2026년에는 코스닥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 제 기억에 초반에 말씀하실 때 이 온고잉 HO 그 네. 홀스의 네. 5의 온고잉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계속 간다. 2025년의 현상이 그 중에서 금, 은 이런 가격도 아까 언급을 좀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금이 뭐 온스당 4,500달러 넘고 은 엄청 오르고 네. 뭐 구리도 오르고 진짜 네. 금속의 해였는데 네. 요것도 계속 간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꺾을 만한 의견은 없습니다. 특히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이제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상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취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채권이었다면 올해는 채권이 좀 안 좋았거든요. 금리가 튀면서. 근데 오히려 이제는 채권을 대신해서 금을 좀 넣어보자. 그런데다가 각국 중앙 정부들이 금 매입을 중단했다. 또는 금 ETF에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다. 천만의 말씀. 올해 저희 회사 금 현물 ETF도 1조가 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만큼 금에 대한 사람들의 투자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제 금을 금 돌잔치 할 때 뭐 반지로 선물하거나 천만의 말씀 있는 이제 웬만큼 이제 싸지 않으면 못해요. 이제 금은 투자 자산이지 투자 자산. 귀금속 아니에요. 이제 금목걸이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이제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금목걸이 하시는 거지 그 과시하기 위해서 장신구로서 금을 쓰시는 분들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은은 보통 과거에 메소포타미아 시절부터 금화, 은화
화폐로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 가면 은도 따라가고 그렇죠. 뭐 이런 그래서 건데. 네, 그래서 금과 은을 보통 금은비라고 해서 금 가격 대비해서 은 가격이 몇 퍼센트 정도 되냐 이걸 척도로 많이 삼았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금 가격이 너무 치고 올라가니까 은 가격이 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 최근에 진짜 많이 올랐는데도 그래도 싸요. 금은비가 여전히 네, 좀 과거에는 한 벌어져 10대 1, 있다. 10대 1, 아. 20대 1 요 정도였는데 지금 금 온수당 4,000불 넘지 않습니까? 근데 은 올랐다고 하지만 70불이거든요. 그래서 금은비로 따져버리면 아직 은이 싸고요. 그리고 채굴량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금 광산, 은 광산 일단 채굴량은 한정적이에요. 근데 금은 뭐가 다르냐? 도시 광산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 광산이 있어서 금은 끊임없이 재활용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에어컨에 달려 있는 금장식도 떼다가 예, 그것도 떼다가 들었어요. 금은방에 팔 정도로 금은 재활용이 잘 되는 커머더티지만 은은 워낙 쌌기 때문에 재활용 자체가 없어요. 쓰고 버리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은은 재활용해서 다시 공급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클이 없다라는 것이 은의 쇼티지, 은의 공급 부족, 은의 가격 상승의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다가 또 금, 은 좋아하는 또 인도에서 예, 인도에서 뭐 결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고 있대요. 그렇다면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구리야말로 저는 꼼꼼하게 생각해 본다면 은이 산업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은을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은은 투자자산으로서의 매력, 산업재로서의 매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렇다면 산업재로서의 매력이 가장 높은 것은 그야말로 구리다. 그야말로 아. 구리다. 예. 예, 근데 구리도 엄청 최고가. 그래서 그리고 또 결국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AI 산업을 바라볼 때는 전력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전력을 많이 먹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AI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구리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금, 은, 동이야말로 온고잉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온고잉이란 개념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2025년의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지는 흐름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들어본, 네. 알고 있는 부분이 계속된다. 네. 근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좀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에요. 요게 좀 생각지 못한 네, 부분이 될 수 있다.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 왜 그러냐면 최근에 뉴스플로우를 가만히 살펴보고 방산주를 가만히 살펴보면 방산주가 빠질 때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그리고 협상 타결됐을 때 방산주 투자자들이 아니면 글로벌 방산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방산주 끝 아니야? 이제 방산주는 모멘텀 사라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해도 소리 없는 전쟁, 군비 확산, 그리고 유럽의 재무장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방산에 대한 수요는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두 마리의 양날의 칼날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여부를 좀 뚫어지게 쳐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종전이 돼버리면 또 재건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재건주들이 올해 좀 들썩들썩 2025년에 들썩들썩 했었는데요. 과연 종전이 됐을 때 어떻게 또 한국에 있는 재건주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를 해서 움직일지 당연히 재건을 하게 되면 뭐 도로를 깔고 전력망을 깔고 건물을 짓고 이런 것들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력, 그리드, 뭐 변압, 케이블, 건설 장비, 여긴 뭐 전력이 소재 또 부품 들어가네요.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테니까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는 뭐니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시점을 좀 가장 키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도 최근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이제 공식화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네. 전쟁이 격화된다, 방산이 좋다. 전쟁이 좀 수그러든다, 아니면 끝난다, 방산이 안 좋다가 기존에 이제 과거였다면 네.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또 전쟁이 끝났으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전쟁은 평화 시대 대비해야 된다. 지금 평화롭다면 전쟁을 대비해라. 이게 이제 새롭게 바뀌는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의 재무장, 저는 이런 것들을 좀 키포인트로 삼고 있고 유럽의 재무장이 일어났을 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 재무장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납기라든지 한국 원자력이 각광받는 이유가 원자력을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 중국, 한국 정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러시아랑 할까요? 중국이랑 할까요? 근데 한국이랑 하겠죠. 그렇지만 미국에도 업체들이 있는데 정해진 납기 내에 완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한국이고 방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정해진 납기 내에 완성시킬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한국 방산은 한 번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좀 여기까지 해서 아직은 이제 시간이 좀 저희 얘기 나눌 시간이 남아 있지만 조금 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본부장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그죠? 네. 괜찮았는데 그거의 중심에는 AI가 있기 때문에 네. AI는 계속 간다 말씀해 주셨고 온고잉의 측면에서 조방원 계속해서 좀 그렇죠.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과 나스닥 100도 지금 상황에서는 매그니피센트 중심의 헤게머니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S&P 500이나 나스닥 100도 온고잉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디스카운트의 영역에서 프리미엄의 영역으로 갈 때 실행력 얼마나 열심히 실행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따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 나는 반배당 정책 쓸 거야. 이런 기업들은 나타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온고잉의 영역에 넣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죠. 미국 지수와 한국 네. 시장 자체도 온고잉에 네. 계속 가는 네. 영역에 좀 넣는다. 그리고 그 중심에 또 전력이 있다. 그렇죠. 요거는 전력은 또, 네. 저는 이렇게 비유를 어. 드리고 있어요. AI 산업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을 건데 네. 그럴수록 전력 산업을 봐라. 전력 산업을 본다면 AI 산업이 망가지고 있는지 더 잘 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력 산업이야말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일어나더라도 뭐 그 재건 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니까 그리고 미국의 전력 노후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왜 여기다 대고 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안 될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한 개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이슈로 지켜봐야 되는 건 말씀하셨던 종전 이슈. 네. 이게 방산에 또 영향이 어떻게 있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 네. 네,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요걸 이제 ETF 측면에서 네.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개별 주식으로 하기에 좀 어렵다. 아니면 ETF가 더 이제 매력적이다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네. ETF로 봤을 때 요거 이제 다 담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네. 사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저는 1억 원 가지고 포트폴리오 짜주세요라고 묻는다면 저 성격이 어떠세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이게 투자 성향이라는 예, 거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인가요? 1년짜리 자금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나이가 얼마나 되나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검증의 단계예요. 검증이 필요해요. 정말로 로봇 공장에 가서 제조 잘할 수 있니? 그리고 또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니? 검증을 요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검증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검증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시험을 치는데 제가 항상 만점 받을 수 있나요? 어떨 때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 80점 맞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80점 맞아버리면 선생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혼나겠죠. 예, 이런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H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결정적으로 검증의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나라가 어딜까요? 어디예요? 중국이겠죠. 중국.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니트리라는 그 엄청난 상장을. 네.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아마 2026년에 상장을 할 네.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한 번 더 휴머노이드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스페이스X처럼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의 단계 그렇지만 재료는 충분하다. 그렇다면 약간 투자 성향이 공격적인 분들한테는
맞지 않을까? 내가 너무나 공격적이야. 나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진정성을 갖고 있어. 이런 분들은 뭐 차이나나 한국으로 가시는 거고, 그리고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술력이거든요. 뭐 AI 관련된 기술력, 센서 이런 쪽이니까 이미 어느 정도 기술력은 갖춰져 있는 안정성을 보강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좋아. 그러면은 미국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 싫어. 그러면 글로벌로 가시고. 이건 지역별로. 예, 예. 그래서 오히려 투자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라면 온고잉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S&P 500, 나스닥 100, 코스피 200 이런 식으로 온고잉으로 네. 지수 중심으로 가시는 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한국이 미국보다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2026년에 한국이 또 네. 그래서 2025년에 이어서 예, 더 예. 좋아요. 저처럼 뭐 리레이팅으로 보시는 분들은 코스피 200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조방원 중심으로 가셔도 2026년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레이팅 스토리를 따르시는 분들은 조방원 또는 코스피 200 중심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식상한 질문이고 네. 맞출 수 없는 질문이지만 그렇죠. 이게 지수 추종이다 보니까 네. 지수가 어디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 2025년도 그렇고 2026년도 그렇고 맞추는 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2025년은 더 그랬고, 전망하는 시장, 저도 2026년도 전망하는 시장은 하지 말아라. 예, 왜냐하면 2026년도 제가 울퉁불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결국 저도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 전망하지 말아라.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일단 따라가라. 그래서 제가 자꾸 말을 갈아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좀 따라가는 시장이 되지 전망하는 시장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저도 지점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000선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2025년 종가가 4,200이니까 4,200에 사셔서 5,000까지 가셔도 수익률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것도 좋다. 오히려 맞추려고 노력하고 맞추려고 예측하고 거기에 온 힘을 쏟지 말자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2025년을 꼼꼼하게 뜯어보면은 복잡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나빴어요. 예. 예, 굉장히 뭐 반도체, 소부장, 전공정, 후공정, 패키지, 코웍스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 삼성전자, 하이닉스지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머리가 좀 복잡했다. 예, 그러면 예, 수익률이 안 좋았다. 예, 제 예,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채권도 좀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채권 때문에 많이 손실을 보긴 했지만, 그래서 2026년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전략을 쓰자라는 것이 제가 2025년을 반추하면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2025년에 2,000대에서 4,000대 갈 거라고 예상을 거의 못했듯이 네. 2026년도 네. 예측의 영역으로 그건 두지 아닌 말고 거예요. 예, 예. 대응의 영역으로 그렇죠. 좀 두자. 예, 이게 좀 네. 비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I 산업 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2,400에서 4,200 가는 거 처음 봅니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렇게 빠르게 해소되는 거 처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미친 관세 정책을 쓰는 것도 처음 봅니다. 물론 트럼프 1기 때 어느 정도 맛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정도로 대단하게 할지는 전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연준에 대한 독립성 훼손을 이렇게 심하게 요구할지도 몰랐거든요. 너무나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비겁하지만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1월 일단은 1월이니까 연초니까 우리가 이제 연초 효과를 좀 1월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도 하고 네. 이벤트들도 좀 있어요, 네. 본부장님. 네. 뭐 CES를 비롯해서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주요 업체들 실적도 이제 좀 그렇죠.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JP 모건 뭐 헬스케어 컴퍼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이 부분들도 좀 볼 필요가. 오늘 바이오 얘기는 또 안 나오긴 해서. 네네네. 네. 일단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네. 2026년에 있을 이벤트들 첫 번째는 CES가 될 거고요. 네. 저도 가고 싶은데 안 보내줘요.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예, 저도 가보고 싶은데 꼭 눈으로 보고 싶은데 일단은 저는 거기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보여줄 거다. 여태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보여줬지 않냐라고 되묻겠지만 여태까지 보여줬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뛰고 달리고 춤추고 싸우고 어떻게 본다면 실생활이랑 별로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에요.
달리고 이런 것들은 균형 제어라고 하는데 균형 제어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본이거든요. 보스턴 음. 다이나믹스가 몇 년 전부터 했던 거잖아요. 발로 차도 안 쓰러지는 로봇. 이제는 정교하게 물건을 짚고 또 작업을 하고 볼트를 조이고 이런 실증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니 그래서 관절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손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손이 제일 어려워요. 손에 손. 들어가는 이 관절 하나하나에 다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터, 감속기, 액추에이터 이런 근육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여주냐. 이게 CES의 가장 핵심적인 헤게머니가 될 거고요. 이걸 보여줘야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저는 2026년 초반에는 이런 피지컬 AI 그리고 또 제가 안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까먹으셨겠지만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실제로 최근에 애플 비전 프로가 좀 망하긴 했지만 레이벤 선글라스에서 몬스터 젠틀 몬스터 이런 쪽에서도 또 XR 기능을 탑재한 그런 현실적인 AR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AI 글라스로. 네, AI 글라스로. 어. 그래서 2026년에는 AI가 우리 현실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증명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CES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좀 안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노이즈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바이오 그러면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이러면서 또 그런 드림으로 많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 얼마나 했어 이런 것들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는 글쎄요 좀 더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ETF거든요. 패시브 ETF라는 것은 기초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그런 성격의 ETF고 2025년에는 다양한 액티브 ETF들이 또 각광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바이오는 아직은 좀 그런 액티브의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가급적이면 말씀을 좀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주목하고 계신 섹터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신 거죠? 네, 혹시 거의 다 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드리는 게 이제부터는 돈이 붙어야 됩니다. 돈이 붙어야 된다? 네, AI 반도체 돈이 붙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팔란티어가 대표적인 회사죠. 돈이 붙으니까 네. 주가가 붙었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 강조 많이 드렸지만 돈이 붙어야 돼요. 이제는 돈이 붙어서 돈을 벌어서 그 산업이 건재하다. 나 테마 아니야. 이제는 산업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6년의 헤게머니는 돈이 붙는 산업, 네. 돈이 붙는 테마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중국이에요. 네. 예,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AI 산업을 둘러싼 네. AI 반도체를 둘러싼 이런 전략적인 소위 말하는 소버린 AI 전쟁들이 네. 굉장히 과속화될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한 굉장히 많은 네. 경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NDAA 법안이라고 해서 그게 최근에 발효가 됐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한 마무리 감사드리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